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어마무시하게 춥죠? 예, 한파를 뚫고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진도 들어가기 전에 OX 잠깐 보고 가죠. 자, 1번 보시면 대가적 출현이 없는 무상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1번 틀렸죠. 그러니까 불공정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건 꼭 기억해 두시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는 무상행위, 증여 있었죠. 증여하고 또 뭐였어요? 경매. 증여와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라고 했고요. 자, 2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된다. 2번 틀렸죠.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입증을 해야 한다고 했냐면 무효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고 했고, 3번 피해자의 궁박에는 정신적 궁박이 포함된다. 3번 맞죠. 그렇죠. 경제적 원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모든 원인을 포함한다라고 했고요. 4번 유언과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자연적 해석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해석의 방법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었는데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자연적 해석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지금 나온 것처럼 상대방 없는 행위, 유죄포 있었고 또 뭐 있었어요? 또 신분행위 있었고, 그리고 상대방이 진위를 안 경우, 그러니까 당사자의 진위를 알고 있다면 그때는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5번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해야 한다. 자, 5번은 틀렸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틀렸냐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다라고 돼 있죠. 만약에 몰랐다면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알았다라고 하면 중요한 건 의사라고 했죠. 그럼 안 경우에는 내심상의 의사가 기준이 된다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매도인이 자기 소유 X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 등의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면 Y토지에 관하여 격려된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틀렸죠. 6번은 이제 뭐에 관한 문제냐면 오표시 무효 원칙이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당사자 의사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표시는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표시 무효. 그럼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Y토지가 아니라 X토지. 그다음에 그럼 이런 경우에 오표시 무효의 경우에 착오 취소의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이건 완전한 의사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착오의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매도인은 X 토지를 팔려고 했는데 매수인은 Y 토지인 줄 알고 샀다라고 하면 착오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얘네들은 지금 어떤 토지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X 토지에 대한 완전한 의사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착오 취소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진이 아닌 의사 표시에 있어서의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7번 맞죠.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진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온 것처럼 어떤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생각, 이걸 바로 진이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8번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 을이 은행 대출 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을은 원칙적으로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면 이건 비진이가 아니라 진이에요. 그러니까 진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그 대출 약정은 유효가 된다. 그러면 이 판례랑 비교했던 게 있었죠. 그렇죠. 금융기관이 뭐 했다고 했냐면 양해했다. 양해했다는 말이 나오면 그건 통장호의 표시로 무효가 된다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갑은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을에게 토지를 가장양도하였다. 자, 통정호의 표시에 관한 지문입니다. 9번 갑은 을에게 그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이건 통정호의 표시는 무효죠. 무효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 10번
을이 토지를 선의의 병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나 병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10번도 틀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조한 게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박은 전부 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데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자는 선의면 보호가 되는 것이지 꼭 무과실까지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실이 있어도 선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죠. 틀렸고요. 11번. 선의의 병이 악의의 정에게 양도하였다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틀렸죠. 누구한테 샀어요? 선의의 병이니까 권리자에게 샀죠. 그럼 권리자에게 사면 뒷사람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하는 합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2번은 맞죠?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데 취소가 되려면 그 동기가 표시가 되면 돼요. 표시되어서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지 지금 나오는 것처럼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13번. 고려청자라고 생각하고 전문가의 감정도 받지 않고 구입했으나 사실은 진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왜 X라고 생각하셨어요? 일단 진품과 위품의 착오예요. 진품과 위품의 착오는 중요 부분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짝퉁이에요.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죠. 그럼 이제 중요하면 취소가 되는데 문제는 중과실이냐 문제죠. 그러면 전문가에게 감정을 거치지 않았다. 중과실이 인정돼야 안 돼? 안 돼요. 자, 그렇죠?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해줬죠. 맞는 질문이에요? 뭐 처음 들어봤다는 듯이 그러세요. 우리가 중과실이 인정되는 판례는 3개밖에 없다 그랬죠. 뭐 있었어요? 공장 경영자 판례랑 공인중개사 판례, 그리고 뭐 담보 설정 해지 판례 이런 거 있었고,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중과실 없다고 했죠. 그래서 고려청자 판례는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중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중과실이 없으니까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4번, 14번, 13번은 옳은 지문이에요. 예. 이해되신 거 맞아요? 예. 아니 뭐 이해하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첫 번째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일 것, 두 번째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될 것, 세 번째 뭐가 없을 것, 중과실이 없을. 이렇게 되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그러면 지금 우리 판례에 의하면 진품과 위품의 착오는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명품 백인 줄 알고 샀어요. 예를 들어서 명품 백인 줄 알고 500만 원 주고 샀는데 사고 봤더니 동대문에서 파는 짝퉁 15만 원짜리예요. 중요해, 안 중요해? 환장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중요 부분은 당연히 인정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문가에게 물어보지 않고 샀다라는 것이 중대한 과실이냐 아니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럼 전문가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중대한 과실이에요?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중요하고 중과실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14번. 14번 보면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14번은 뭐 엄청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미 적법하게 해제됐어도 착오 취소가 인정되면 어떠한 실익이 있다고 했어요. 뭘 해줄 필요가 없게 돼요.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해제되었어도 나중에 취소해서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착오까지 봤고요. 오늘은 이제 사기 강박이에요. 교재 보시면 81쪽입니다. 81쪽. 자, 110조가 나오죠. 110조 제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자,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요. 2항은 조금 이따 보실 거예요. 2항은 제3자 사기인데, 자, 3항을 보면 전 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역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죠. 공통 규정이고. 근데 이제 사망에서 전이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때 전이항이면 바로 위에 2항을 말할까요? 2항, 1항을 모두 말하는 걸까요? 이건 모두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 법조문 볼 때 가끔 이런 말 나와요. 전항의 경우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는데 사망에서 전항의 경우라고 하면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2항만 말해요. 2항만. 근데 여기서 전 2항의 경우라고 하면 위로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2항하고 1항이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조문도 마찬가지예요. 100조에서 전조의 경우라고 하면 이건 몇 조를 말하는 거예요? 99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 3조의 경우라고 하면 위로 3개, 99, 98, 97조를 모두 다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항이냐 전이항이냐 구별해야 되고요. 그래서 1항이든 2항이든 사기 강박이 있었으면 제3자가 선의일 때는 보호를 한다라는 규정이에요. 자, 그럼 내용을 좀 보면 갑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나 강박을 합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기 강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을이 갑에게 무슨 재산상의 손실을 줄 목적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런 건 필요 없는데 대부분은 뭐 사기 치는 게 이득 좀 보려고 치겠죠. 시가로 한 2억 원 합니다. 근데 사기 쳐가지고 1억에 한번 사볼까 해요. 그럼 이제 사기 강박을 당해서 1억에 계약을 했다면 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사기 강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 과실로 사기쳤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실로 인한 사기라는 건 있을 수 없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을에 과실 있는 행위로 갑이 착오에 빠졌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OX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실로 갑이 사기를 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얘가 과실 있는 행위를 통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속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사기 취소라는 건 나올 여지가 없고요. 다만 이 사람의 실수로 갑이 착오에 빠졌다면 어떤 취소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착오 취소는 가능할 수 있지만 사기 취소라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 취소가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 이때 고의는 통상 2단의 고의라는 말을 쓰는데요. 두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첫 단계는 사기를 치면 첫 번째 목적 고의는 뭐냐면 갑을 착오에 빠뜨리겠다라는 게 1단계 고의고요. 그러면 착오에 빠뜨리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만들 고의. 이게 두 단계 고의를 거칩니다. 강박도 마찬가지예요. 강박은 협박이잖아요. 협박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야? 겁주려고 하는 거죠. 공포심에 빠뜨리겠다. 근데 공포심에 빠뜨리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공포심에 빠져서 1억에 팔겠다는 뭘 할 고의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를 하게 할 고의가 있어야 한다. 두 단계 고의를 거치는데 그래서 뭐 몇 단계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갑이 1억 원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그 원인이 사기나 강박이 아니었다면 갑은 그걸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사기쳤는데 갑이 속아야 되는데 안 속았어요. 안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의사표시했다면 갑은 사기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기 강박은 형법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뭐 소위 이제 형법상 결과범 같은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관계가 성립되어야만 범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을 때렸어요. 폭행. 근데 을이 이제 한 대 맞아가지고요. 병원에 치료 받으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요. 갑은 살인죄일까요, 아닐까요? 갑이 을을 때려서 을이 병원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갑은 살인죄 아니에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갑의 폭행과 을의 사망 사이에 뭐가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때려? 안 때리면 병원에 안 갔고 병원에 안 갔으면 교통사고 안 났으니 을은 안 죽었다 살인죄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갑의 부모도 살인죄예요. 얘만 안 났으면 얘 안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확정이 됐네. 그래서 아무리 얘가 사기를 쳤어도 갑이 속지 않고 의사표시했다면 그건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가 아니다. 을이 갑에게 엄청 협박을 해요. 엄청 협박을 하면 갑은 공포심에 빠져야 되는데 공포심은 그냥 측은지심이 생겨요. 아우 딱하다. 되게 어려운가 보네. 불쌍한 것. 1억에 팔아주지라고 싸게 팔아줬다면 갑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였죠. 이건 뭐가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점은 인과관계를 따질 때 누가 기준이냐? 일반인이 기준인지 표의자가 기준인지가 문제인데요. 우리 통설은 표의자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인과관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는데 남들은 아무도 안 속아요. 근데 저만 속아요. 전 귀가 팔랑귀 귀가 없어요. 저만 속았어요. 전 사기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남들 기준이 아니라 표의자를 기준으로 해요. 어떤 사람이 협박을 했는데 아무도 겁을 안 먹는데 저만 엄청 소심해요. 원래 소심해요. 예, 혈액형도 소문자 A형이라고. 예, 저만 겁먹어서 계약을 했어요. 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라고요? 표의자. 그래서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인과관계. 그래서 고의가 있고 그리고 인과관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망이라는 행위가 있어요. 이제 행위.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용어 잠깐 봐두시면 용어 행위라는 것은 작위가 있고요. 부작위가 있어요. 작위라는 것은 이제 적극적인 거동이 있다. 이것을 작위라고 부르고요. 부작위라는 것은 거동이 없는 것, 움직임이 없는 걸 부작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행위라고 하면 뭘 생각하냐면 거동이 있는 작위를 생각하는데 형법상으로 행위라고 하면 사회적 의미가 있다면 부작위, 움직이지 않는 것도 행위 속에 포함이 돼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사기라는 것은 꼭 적극적인 작위에 의한 사기만 있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한 사기도 있다는 거예요. 부작위한 사기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부작위라는 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뭐가 있었을 때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건 부작위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드셨어요? 옛날에는 부작위하면 그 보통 법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이제 부작위한 범죄가 사회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세월호 사건이었어요. 세월호 사건에서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됐어요. 이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는 것은 선장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살해 행위, 위해를 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그 선장이 도망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선장으로서의 구조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구조 의무가 있어요. 구조 의무가 있는데 아이들이 죽는 것을 묵인하고 감수하고 도망갔다면 부작위한 살인이 성립이 된다.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 옛날 사건인데 그 삼촌과 조카 사건이었어요. 삼촌이 이제 어린 조카를 데리고 이렇게 강가를 이렇게 가는데 조카가 강에 빠졌어요. 근데 삼촌이 어떻게 했냐면 빠진 아이를 이렇게 보고요. 뭐 하는 수 없지. 이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조카가 사망합니다. 자,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삼촌에게 어떤 죄를 인정했냐면 살인죄를 인정했어요. 삼촌이 민 것도 아니고요. 못 나오게 막은 것도 아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살인죄예요. 왜 그럴까요? 구조 의무가 있어요. 구조 의무가 있는 사람이 사망을 감수했다 이러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제3자도 그 광경을 봤어요. 근데 그 제3자도 보고 뭐 하는 수 없지 이러고 갔대요. 걔는 살인죄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뜬금없이 인과관계가 끝났어요 이제. 뭐가 없으니까 의무가 없으니까 그렇죠. 며칠 전에 지금 사회를 굉장히 시끄럽게 하는 초등학생 사건이 있었죠. 예, 그 부모에게 지금 검찰 쪽에서 뭘 적용하려고 한다고요? 부작위한 살인죄, 그렇죠?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아이가 넘어져서 다쳤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로서의 자식에 대한 양육 보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망을 묵인했다면 그건 살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그러면 부작위한 사기가 성립하려면 당연히 알려줄 의무가 없어도 돼요, 의무가 있었어야 돼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알려주지 않으면 그건 부작위한 사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기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는 것만 사기가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으면 그건 사기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 되시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을 해요.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을 할 때 시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매도인이 시가를 알려주지 않으면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현재 시가가 얼마이오며 이런 거 막 브리핑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줄 의무가 없잖아요. 그럼 안 해주면 사기예요?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시가의 묵비, 허위 고지는 사기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고요. 또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요. 아파트 분양하는 곳에 1km 반경 이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도록 예정이 돼 있어요. 이미. 그러면 분양하는 쪽은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할까요? 알려줄 필요가 없을까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지 않은 사건에서 사기가 성립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구별되셨죠? 그리고 교재를 잠깐 보면 81쪽에 그 성립요건 나오죠. 1번에 보면 사기자의 고의. 고의는 당연히 필수적인 요소고 2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망행위. 첫째 줄 가운데 줄 그어두세요. 첫째 줄 가운데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는 것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행위이다. 줄 그어두시고 그리고 끝에서 셋째 줄 마지막에 줄 그어두세요. 다만 이러한 부작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어떤 상황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 여기까지. 그래서 고지 의무 있는 사람이 침묵하면 그건 사기다라는 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위법할 것. 그러니까 조금 속여도 사회통념상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어 라고 용인할 수 있다면 그건 사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냐면 상술, 다소의 허위 과장 광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고할 때 뭐 진실하게 정직하게 광고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보통은 대부분 허위 과장 광고가 많죠. 근데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다면 그건 사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길 가다 보면 막 사장님이 미쳤어요 막 이런 거 있고요. 허위 광고죠. 최고의 강사진, 최고의 합격률 이라고 해서 왔더니 시커먼 애가 앞에서 이상한 소리하고 막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그래. 사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늦었어요. 이제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죠? 사기 취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위법성이 없다라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그 백화점에 변칙 세일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해요. 그죠? 의류 매장에서 이제 이런 거 해요. 옷을 이렇게 해놓고 정가 200만 원 이렇게 해놓고요. 줄 찍어놓고 50% 할인 100만 원 이렇게 이제 판매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봤더니 실제 정가가 100만 원이었어요. 실제 정가가 100만 원인데 이렇게 해놓고 마치 50% 할인하는 것처럼 팔았어요. 소위 이제 변칙 세일 사건이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사회통념상 백화점은 저래도 돼라고 용인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건 사기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면 허용이 되지만 그걸 넘어서면 위법한 사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82쪽에 한번 보시면 판례박스가 있어요. 판례박스 1번에 별표 2개 해두세요. 판례박스 1번. 제목만 보시면 돼요. 시가에 대한 묵비, 허위 고지가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그러니까 시가를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시가를 알려주지 않았다. 시가를 묵비해도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허위 고지도 마찬가지. 근데 딱 처음에는 허위 고지는 사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기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보통 매매 계약을 하면 매도인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게 본성이다라고 해요. 당연하잖아요. 그럼 매도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말하면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시가보다 싸게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매수인이 가가지고 시가보다 더 낮은 가격을 얘기하면서 요즘에 이게 시가라는데 이러면 사기 아니에요?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매도인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게 고지했다고 해서 이걸 사기라고 볼 수는 없다. 매수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가에 묵비하고 허위 고지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2번은 허위 과장 광고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되는데 괄호에 객관적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주관적.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냐면 표의자에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박이 나오는데 강박도 역시 고의가 필요하고 오른쪽에 2번 보세요. 강박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둘째 줄 가운데 강박의 정도는 표의자가 완전히 자유를 잃을 정도는 아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줄 그어두세요.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로 만들었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박은 취소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강박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럼 무효가 되려면 어느 정도냐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경우, 박탈될 상태면 이때는 무효예요. 강박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면 그건 뭐냐면 취소예요. 취소. 근데 무효가 되려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 완전이라는 말은 빠질 수도 있어요. 완전히 박탈되었다 또는 그냥 박탈되었다라고 하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막 공포에 휩싸이면 눈에 초점도 흐려지고 막 침도 새고 이 정도가 되면 얘는 아예 의사 능력이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건 뭘로 본다고요? 무효에 해당이 된다. 어떤 학자가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냈어요.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계약서를 쓰게 하였다. 무효일까요? 취소일까요? 물론 이제 담대한 분들은 취소 정도네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 그 정도가 되면 사람이 너무 공포심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무효.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끝에서 셋째 줄에 또한 이렇게 시작해요. 또한. 줄 그어두세요. 또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고발은 비록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하더라도 강박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는 건 권리 행사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거야. 자, 그 다음을 조심하셔야 돼. 다만 정당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에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권리 행사를 빙자했다, 고소고발한다라고 하면 그건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나왔냐면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고발은 언제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해 역세? 틀려요. 정당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뭘 목적으로 하면? 부정한 이익.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 그 점 봐두시고 인과관계는 역시 주관적 인과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가 나오죠. 자,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을이 갑에게 사기쳐서 을하고 갑하고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건데 그러면 사기를 친 사람이 누구냐면 그 계약에 누가 사기친 거예요? 상대방이 사기친 거예요. 이걸 이제 상대방에 의한 사기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런 그림에서는 누구만 보호를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갑. 얘가 그래서 을한테 당연히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갑이 있는데 A가 갑에게 사기를 칩니다. 또는 협박을 한다. 그래서 자기랑 매매 계약을 했다면 그건 역시 상대방의 사기 강박인데 근데 A가 갑에게 사기쳐서 자기가 아니고요.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 얘랑 계약 안 하면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얘가 무서워서 을과 계약했다. 그럼 갑의 계약의 상대방은 누구야? 을이죠. 을. 얘가 상대방입니다. 그러면 사기친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누구냐면 제3자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는 상대방의 사기와 구별해야 되는 게 만약에 갑이 사기당했다고요. 갑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누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을이 피해를 볼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취소한다고 하면 얘가 피해를 보니까 얘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면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문을 한번 볼게요. 81쪽을 다시 보세요. 81쪽에 110조 2항입니다. 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누가 사기쳤다고요? 제3자.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상대방도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 의뢰하는 사람이 갑의 계약이 A의 사기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다.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면 갑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언제만 취소할 수 있냐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알았거나 설령 몰랐어도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그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표현은 우리 민법에서 여러 차례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뭐 봤냐면 비진이 표시.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인데 언제 무효가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이런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됩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알았다면 갑은 취소를 A에게 할까요? 을에게 할까요? 그러니까 취소의 상대방, 우리가 이제 취소 들어가면 공부할 텐데 취소는 항상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법률 행위를 한 사람, 자기 상대방에게 하는 거예요. 갑은 누구랑 계약을 했어요? 을이랑 했으니까 얘한테 취소를 해야지 얘가 사기 쳤다고 얘한테 취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한 사람에게 취소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A가 갑에게 사기쳐서 상대방 있는 행위를 하게 만든 거예요. 매매 계약은 상대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A가 갑에게 사기 강박을 해서 상대방이 없는 행위를 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A가 갑을 협박해서 소유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소유권의 포기라는 건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구만 보호하면 돼요? 상대방이 없으면 갑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우를 나눌 때 제3자가 사기를 쳤는데 상대방이 있는 행위를 하게 한 것과 상대방이 없는 행위로 나누는데요.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도 보호해야 되니까 언제든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없어요. 그럼 이제 표의자 갑만 보호하면 되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해 두시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A가 누구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데 A가 누구였냐면 계약을 한 을의 대리인인 경우와 피용인인 경우로 나눠요. 자, 첫 번째, 특히 대리인이 중요합니다. 대리인. 그럼 얘가 대리인이면 이 얘는 본인이란 얘기예요. 그럼 대리인이 자기 본인을 위해서 갑에게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럼 대리인과 본인은 제3자 관계로 볼까요? 동일시할까요? 동일시예요. 그렇죠?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시하는 관계다. 그러면 동일시하는 관계라고 하면 이건 마치 제3자의 사기가 돼요? 상대방의 사기가 돼요? 상대방의 사기죠. 그래서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O일까요? X일까요? 틀려.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대리 파트에서도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쳤다 이러면 알든 모르든 이건 상대방이 사기친 것과 같으니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요. 근데 두 번째는 피용인이에요. 피용인. 얘가 고용주고 얘가 고용당한 피용인이다. 그럼 고용주와 피용인은 동일시예요? 별개예요? 당연히 별개죠. 그렇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럼 얘는 제3자에 해당이 돼요. 그럼 제3자에 해당이 되면 언제든지 취소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교재 한번 볼게요. 83쪽에 그 괄호 2번에 제3자의 사기 강박인데 1번 상대방 없는 행위, 상대방 없는 유제포죠. 그러면 셋째 줄에 보세요. 표의자만 고려하면 되므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판례 박스가 있는데 판례 1번. 판례 1번에 별표 3개 두세요. 판례 1번에 1번 제목을 보면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가 아니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좀 꼭 기억해 두시고, 2번은 뭐 말씀드린 피용인 사건, 핵심 다직에서는 지금 본 내용을 표로 정리한 거니까 봐두시고요. 그리고 제3자는 보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을이 갑에게 사기쳐서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근데 을이 이걸 병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 되었다. 그럼 얘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약이 취소되었다.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되냐면, 만약에 선이었다면 소유권은 갑에게 돌려줘야 돼요, 병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이 가질 수 있다. 보호 규정이 있죠. 근데 꼭 이런 경우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취소되기 전에 먼저 취득을 한 경우인데 계약이 먼저 취소됐어요. 먼저 취소가 됐는데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바람에 그걸 모르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보호 범위에서 뺄까요? 얘도 보호해줘야 될까요? 얘도 보호해줘야 돼요. 교재 한번 보세요. 제3자 관계 둘째 줄입니다. 괄호 3번의 둘째 줄. 이때 보호되는 제3자는 취소 이전에 법률 관계를 가졌던 자는 물론이고 취소 이후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관계를 가졌던 자도 포함한다. 꼭 취소 이전에 취득한 사람만 보호되는 건 아니에요. 이후라도 시기는 상관없습니다. 자, 적용 범위는 뭐 다 보셨죠? 공법 소송행위에 적용 안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다른 제도와의 관계. 1번 차고와의 관계. 이건 우리 차고할 때 봤죠. 사기당해서 차고를 일으켰다. 사기 취소와 차고 취소를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고. 자, 2번에 담보 책임과의 관계. 역시 파란 글씨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선택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괄호 1번은 별표, 1번, 2번은 별표 하나씩만 해두시고요. 괄호 3번은 별표 2개 해두세요. 자,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칩니다. 사기를 쳐서 이 물건을 샀는데, 사기당한 것도 속상한데 사고 봤더니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사기당한 갑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자 있는 물건을 샀다면 갑이 을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어요? 담보 책임. 우리 이제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또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을 뭐라고 부르냐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갑이 해제, 손해배상 이런 걸 청구하는 게 나중에 나올 건데, 근데 지금 우리 판례는 사기당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샀다. 사기와 담보 책임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담보 책임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러면 오해엑스예요? 틀려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사기를 취소하지 않고 뭘 할 수도 있다고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럼 만약에 지문에 갑은 을에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해엑스예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둘 다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구별되셨죠? 예, 그 얘기고, 사기와 담보 책임은 선택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불법행위 손해배상 문제인데, 이제 판례 1번을 한번 보세요. 판례 1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는 사례. 판례 1번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 묻기 위해서 계약을 꼭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례 2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선택. 자, 이 그림으로 보죠. A라는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그럼 사기를 쳤다면 이 사기친 A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갑은 을과의 계약을 반드시 취소해야만 하느냐, 아니면 취소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1번 판례예요. 그러면 취소 안 해야 돼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도 있죠. 사기당했으니까 취소를 합니다. 자, 그럼 취소를 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이외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겨요. 취소했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우리가 무효, 취소 이런 말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그러면 취소를 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묻고 부당이득 책임도 묻고 둘 다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2번 판례 내용을 보죠. 어떤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채권자는 어느 것이나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둘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판례 1번, 2번 제목들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사기 강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하고 이제 걸쳐서 네 가지를 봤어요. 비통착사 이 네 가지를 봤죠. 비진의 표시는 효력이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돼요. 통정의 표시는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비진이하고 통정은 취소란 말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착오하고 사기 강박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그렇죠?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의사 표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갑이 을에게 의사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의사 표시했을 때 이 의사 표시가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걸 따져봐야 되냐면 만약에 갑이 한 의사 표시가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 갑은 효력 발생 이후로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어요. 당연하죠. 얘한테 효력이 생겨버리면 이제 자기만의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을의 동의가 없이 자기 멋대로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갑이 이제 종이에다가 뭐라고 써요? 써서 을한테 보내죠. 보내면 을한테 들어가고요. 을이 펼쳐서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국의 입법주의가 있는데 제일 빠른 게 뭐냐면 갑이 을에게 할 의사표시를 완성하는 순간 이미 효력이 생긴다. 그걸 표백주의라고 해요. 표백주의, 겉표자죠. 겉으로 드러내면 효력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너무 빨라. 그러면 갑이 을에게 보낼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하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발신주의라고 해요. 발신주의. 그러면 갑이 을에게 보내서 을의 지배권으로 들어가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자. 도달주의. 그럼 제일 늦은 건 도달된 내용을 을이 보고 아, 그런 거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하자. 요지주의. 그러면 우리 민법은 뭘 취하느냐? 자, 조문을 볼게요. 111조 1항 보세요. 111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자, 우리 민법은 뭘 취해요? 도달주의를 취해요. 도달주의. 자, 2항은 별표 2개 해두세요. 2항은 법조문 자체로서도 시험 지문으로 계속 나와요.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도달주의를 취하는 관계로요. 얘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다음에 갑이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돼요. 이렇게 돼도 을에게 도달이 돼버리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 지문, 조문 자체가 시험 지문으로 자주 나오니까 봐두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달주의를 취하는데 도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도달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로 들어가는 것을 도달이다라고 해요. 요지 가능 상태가 돼야 돼요. 알 수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되면 이건 도달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자신이 현실 수령을 해야 되느냐? 현실 수령을 요하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집에 있던 동거 가족이 수령을 합니다. 도달이 아니에요.
도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아침에 나오시느라고 댁을 비우셨잖아요. 근데 집으로 우편이 온 거야. 근데 그거 직접 현실 수령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있던 동거 가족이 받았다. 도달이 아니에요. 도달이에요. 꼭 현실 수령을 해야 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동거 가족이 받으면 그 사람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이런 건 도달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어떨까요? 그 아파트 1층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우편함 쫙 꽂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집배원 아저씨가 거기다 넣었어요. 도달일까요, 아닐까요? 최근 판례에 의하면 그건 도달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도달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요지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해요. 거기 보면 막 불법 유인물들 많죠. 예, 유인물 많고 그리고 한꺼번에 버릴 수도 있고 최근에는 지하 주차장에서 직접 올라가는 바람에 그걸 거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면서 우리 판례가 요지 가능 상태가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꼭 현실 수령을 요하는 건 아니지만 요지 가능한 상태까지는 들어가야 도달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입증 책임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입증 책임. 그러면 도달 주장자가 도달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지 부도달 주장자가 부도달 사실, 도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지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누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냐면 도달 주장자가 도달 사실을 입증해내야 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도달 사실을 일일이 입증한다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요. 중요한 의사 표시가 있으면 일반 우편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떤 우편을 써요? 그렇죠. 등기 우편 쓰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을 사용했는데 그게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판례예요. 그럼 만약에 일반 우편을 보냈는데 반송되지 않았어요. 도달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은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 그러면 이 도달주의는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당사자끼리 발송하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자라고 합의했대요. 그래도 도달주의예요? 그럼 발송하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사회 질서랑 관련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임의 규정에 해당이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민법의 원칙인 도달주의예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는 도달주의를 취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뭘 취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없으면 보낸다라는 말도 쓰지 않겠죠. 그럼 뭐가 돼요? 표백주의. 상대방이 없으면 표백주의고요. 상대방이 있을 때 도달주의. 그럼 우리 민법이 도달주의를 취하는 관계로 암기하셔야 될 게 나와요. 예외입니다. 발신주의 예외. 자, 교재를 볼게요. 그 87쪽에 괄호 2번에 87쪽 1번에 괄호 2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달주의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에? 임의 규정. 임의 규정에 동그라미 해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다음 페이지가 아니네요. 보조단에 87쪽의 보조단에 한번 보세요. 보조단에 보면 민법상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라고 해서 땡땡땡땡 나와 있죠. 첫 번째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두 번째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 3번 무권대리인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 상대방 촉구 최고에 대한 확답, 다섯 번째 채무 인수에 있어서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 여섯 번째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고 다섯 개 앞에 다섯 개 좀 봐두세요.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공통적으로 끝에 뭐가 들어가냐면 최고에 대한 확답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럼 최고에 대한 확답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게 지금 몇 개가 나온 거예요? 세 개. 첫 번째 무권대리인, 그 다음에 뭐예요?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채무인수. 무권대리인, 제한능력자, 채무인수. 요 최고 확답 빼고요. 나머지 뒤에 나오는 우리가 공부할 최고 확답 나머지는 전부 다 도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확답이라고 다 발신주의 아니에요? 몇 개만. 세 개. 특히 수험상으로 중요한 건 두 번째, 세 번째 격지자 간의 승낙이랑 무권대리인 최고에 대한 확답. 발신주의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뭐 지금부터 달달달 뭐 암기하시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사원총회 소집을 통제한다. 예를 들어 A라는 법인에서요. 사원총회를 하려고 해요. 그럼 사원총회 하려면 사원들에게 총회 소집의 통지를 일주일 전에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사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도달되면 좋을 텐데 어떤 경우에는 도달되지 않고요. 어떤 경우에 반송되고 막 이래요. 그럼 만약에 도달주의를 취한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통지를 한 거예요? 안 한 게 돼요? 안 한 게 돼요. 도달주의를 취하면 도달 안 되면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도달주의를 취하게 되면 일부 사원들에게는 총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총회를 한 거야. 그럼 결의에 흠결이 생겨요. 그럼 이런 일이 없으려면 뭐만 하면 효력이 인정이 되는 거야. 통지를. 발송만 하면 돼. 발송하면 정부에게 통지한 걸로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는 뭐라고요? 발신주의.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요.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이에요. 격지자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격지자라는 건 말 그대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데 조심하실 점은 떨어져 있다는 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전화 통화를 하면 그 사람은 격지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 친구가 예를 들어 제주도 놀러 갔어요. 그럼 제주도에 놀러 가 있는 친구랑 저랑 전화 통화를 하면 격지자예요, 대화자예요? 대화자예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부부가 살아요. 근데 아내가 남편한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요. 말로 안 하고. 그러면 두 사람은 격지자일까요, 아닐까요? 격지자예요. 우편의 방법을 썼다 이러면 무조건 격지자가 될 수밖에 없죠. 의사소통이 실시간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떤 개념이라고요? 시간적인 개념이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 1월 15일 날 야, 너 우리 집 1억에 사라 라고 청약을 해요. 이게 17일 날 도달됐고요. 이 의뢰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1월 18일 날 응 내가 살게 라고 승낙을 해서 1월 20일에 승낙서가 도달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일단 격지자예요, 아니에요? 지금 우편의 방법을 썼잖아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의사가 소통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죠. 그럼 무조건 뭐라고? 그렇죠. 우편의 방법을 쓰면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격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격지자 의사표시 중에서 무엇이 발신주의를 취한다는 거예요? 승낙이. 그럼 계약은 며칠 날 성립됩니까? 1월 20일이에요? 18일이에요? 승낙서를 발송하면 계약은 성립이 된다. 발신주의. 그러니까 지금 청약을 한 사람이 갑이잖아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했으니까 갑은 계약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굳이 계약의 성립 시기를 뒤로 늦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승낙서를 발송하는 순간 바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조심하실 점은 뭐만? 승낙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는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는 발신주의에 의한다. OX예요. 그러면 틀려요. 격지자도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 청약은 언제 효력이 생길까요? 청약의 효력은 15일이에요? 17일이에요? 17일. 도달주의니까. 근데 격지자 중에서 뭐만 발신주의라고? 승낙만 발신주의. 조심하셔야 돼요. 승낙만 발신주의라는 거. 두 가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끝나면 바로 우리가 대리 공부할 거예요. 대리. 요 그림은 우리 지난주에도 봤어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을이 무권 대리인이에요. 대리권 없다. 그럼 무권 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본인 갑이 책임을 져요? 질 필요 없어요? 이 대리권 없어요. 대리권 없어. 대리권 없는 애가 저 갑의 대리인 되어가면서 갑집 팔아먹으면 갑이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져요. 책임지라고 하면 말이 안 돼. 이거 불안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나. 지금 누가 뭔 짓을 할지 모르는데. 대리권 준 적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은 피해를 볼 여지가 있으니까 얘가 얘한테 뭐 한다 그랬어요? 최고. 어떻게 인정해 줄래요? 말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최고를 하면 본인이 원하면 뭐 한다고 했어요? 추인하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얘가 아무 말도 안 해요. 확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한 것으로. 왜 거절로 본다고 했어요? 법률의 규정 131조. 여기서 최고라는 것은 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 우리가 권리가 변동되는 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법률행위로 변동되든지 법률 규정으로 변동되든지.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의사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바뀐다고요? 법률의 규정.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최고했을 때 확답하지 않으면 거절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이런 질문 나왔었잖아요. OX에. 틀려요. 준법률행위니까 의사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뭐에 근거한다고요? 법률 규정에 근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묵하면 거절로 봐요.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이 얘가 최고할 때 언제까지 답변을 해달라고 했냐면 1월 예를 들어 15일까지 확답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갑이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1월 15일 날 추인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추인서가 1월 16일에야 도달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추인이냐 거절로 볼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추인이에요, 거절이에요? 추인이에요. 만약에 이게 도달주의를 취한다면 15일까지 어떻게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돼요. 그럼 도달주의를 취한다면 추인이에요, 거절이에요? 15일까지 도달되어야 되는데 16일 날 들어갔잖아요. 그럼 확답이 없는 거니까 거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발신주의를 취하면 15일까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승낙서를 발송만 하면 돼요. 그럼 15일 날 추인서를 보내면 이건 당연히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권대리인 최고의 확답 발신주의를 취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랑 계약을 했어요. 그럼 미성년자 측에서는 그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저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누가 법정 대리인일까요? 부모, 친권자예요. 그럼 친권자한테 제가 되게 자제분하고 계약을 했는데 애가 미성년자인데 이거 어떻게 추인해 주실래요? 취소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답변을 촉구하는 거죠. 그러면 친권자 측에서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어요. 이 의사표시는 기간 내 도달시키라고요? 발송만 하면 돼요. 발송만, 발신주의. 그럼 최고에 대한 확답으로 발신주의가 지금 무권대리인하고 뭐가 나왔어요? 제한능력자 나왔어요. 갑이 을한테, 갑이 채권자예요. 갑이 채권자, 을은 채무자. 1억 빚이 있대요.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채무자의 빚을 면책적으로 인수합니다. 채무를 얘가 떠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얘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의 채무를 병이 면책적으로 인수할 때 채권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있어야 될까요? 필요 없을까요? 만약에 필요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요, 예를 들어 사업하다가 완전 망해서 빚이 500억이에요. 빚이 500억. 제 친구는 빚이 1억이래요. 밥 한 그릇 사준대요. 바로 인수해줘요. 그럼 저는 얼마가 돼요? 1억이 돼요. 티도 안 나요. 얘는 저한테 1억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만약에 이런 채무를 인수할 때 채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한번 전국에 날 잡아서 채무자 집회 한번 열죠. 채무자 집회 열어서 한 사람에게 채무 몰빵해 주기로 주민증 걷어서 뽑게 해요. 그럼 채권자들은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담하는데 이해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지금. 그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럼 이 경우에 이 사람의 동의가 없으면 누가 피해볼 염려가 생겨요? 채권자. 그러면 얘가 얘한테 얘 채무를 내가 면책적으로 인수할 텐데 괜찮겠어? 라고 뭘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죠. 최고해야 돼. 그럼 얘가 해라 말아라 라고 뭐 할까요? 확답하겠죠. 이 확답은 기간 내에 도달시키라는 거예요? 발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발송만 하면 된다. 자, 지금 최고에 대한 확답으로 세 가지를 다 봤어요. 뭐 봤어요? 좀 전에 봤죠. 무권대리인하고 제한능력자하고 채무인수. 그렇죠? 요 세 개 최고 확답은 발신주의. 그러면 우리가 뒤에 공부하면 최고에 대한 무슨 확답 이런 말이 앞으로도 더 나올 거야. 그럼 나머지 최고 확답은 전부 다 뭐라고요? 전부 다 도달주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세 개만 그럼 기억하면 되겠죠? 네. 그럼 만약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익향수 여부 최고에 대한 확답, 발신주의, 도달주의.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아직 공부 안 한 거예요? 공부 안 했는데 요거 빼고 나머지 최고 확답은 다 뭐라고요? 도달주의. 그러면 지금 방금 물어본 것도 이 세 가지 아니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달.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 최고에 대한 확답, 발신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이것 빼고 전부 다 도달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아무 말도 안 하면 거절로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시험 범위 내에서요. 시험 범위 내에서는 침묵을 하면 긍정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부정적으로 가요.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내가 인수할 건데 어떻게 할래? 갑이 채권자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인수일까요? 인수 승낙일까요? 거절이에요. 거절이에요.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익 향수 여부를 최고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수익하겠다는 걸까요? 거절하겠다는 걸까요? 모르는 내용이라고 망설일 필요 없어요. 전부 다 뭐라고요? 부정적, 거절로 봐요.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를 최고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본 계약이 성립할까요? 예약은 소멸할까요? 소멸. 다 부정적이에요. 재건축 합의가 있었어요. 재건축 합의가 있었는데 일부들이 반대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최고합니다. 우리 결정했으니까 재건축 참가할래요 말래요 물어봐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재건축 참가요 거절해요. 거절.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침묵하면 전부 다 부정적으로 가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발신주의 취하는 예외 5가지를 봤어요. 지금 일일이 하나하나 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 건 그냥 무작정 외우면 잘 안 외워지니까 일단 하나하나 어떤 건지 확인하시고 지금부터 막 외우려고 연습장에 시커멓게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보시기만 하면 돼요. 다음 페이지 도달의 의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달의 의의는 그 둘째 줄에 줄 거두세요. 둘째 줄 가운데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배권 내로만 들어가면 되고요. 요지 가능 상태면 족하다. 자, 그 다음에 격지자와 대화자 구별 봤죠?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 개념이고 입증 책임은 파란 글씨 다시 한번 봐두세요. 중요한 거니까 등기나 내용 증명 우편은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로 인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인데 의사 도달주의 효과인데 도달되면 이제 철회할 수 없다 이런 말 나오는 거고요. 오른쪽에 발신 후 사정의 변화 별표 2개 해두세요. 아까 법조문 그대로예요. 발송한 다음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시송달 봅니다. 113조 표의자가 과실 없이에 줄 거두세요. 과실 없이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소법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송달은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법제상 도달주의를 취하는 관계로 을에게 도달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갑의 잘못 없이 갑의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소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 얘 잘못 없이 을의 소재를 몰라요. 도달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도달시키지 못하면 후속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얘한테 도달되지 않더라도 도달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공시송달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면 갑이 법원 신청과에 가서 공시송달을 신청해요. 그게 받아지면 갑의 의사표시가 법원 게시판에 게재가 돼요. 법원 게시판에 게재가 되고 2주가 지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예요. 공시송달 제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을이요. 2주가 지나면 아 나한테 이런 의사표시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백수 시절에도 아무리 심심해도 법원 게시판에 가가지고 나한테 뭐 온 거 없나 이런 거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는데 얘가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제 절차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의제 절차가 진행되어 도달로 인정이 되려면 반드시 갑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과실 없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서 갑이 을의 소재를 알고 있음에도 공시송달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효력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요건 중요한 게 갑에 뭐가 없어야 돼? 과실 없이 몰랐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문 112조를 보죠.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조문만 이해하시면 돼요. 갑이 을한테 의사 표시를 합니다. 그 원래는 도달되면 효력이 생기는데요. 근데 이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8세 미성년자예요. 제한 능력자죠. 그러면 이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되었다라고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그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특별히 누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제한 능력 보호해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가요. 아저씨 난 받았는데라고 얘가 주장할 수 있느냐? 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항상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제한 능력자. 그럼 제한 능력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주장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제한 능력자에게 주장할 수 없지만 언제부터 주장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그때부터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실 점은 언제부터라고요? 안 때요. 알게 되면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도달된 게 언제냐면 1월 17일 날 도달이 됐고요. 1월 17일 날 미성년자에게 도달되었는데 근데 이 친권자가 여행 갔다 와서 1월 19일 날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갑이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건 17일이에요? 19일이에요? 19일 안 때부터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알게 되면 도달시로 소급하여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언제부터라고요? 안 때부터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뭐 간단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데 읽어보실 필요도 없고요. 뭐라고 정리하시면 되냐면 제한 능력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제한 능력자가 주장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럼 제한 능력자에게 주장할 수 없지만 언제부터는 할 수 있다고요? 법정 대리인이 안 때부터는 할 수 있다. 자, 문제 보고 쉬죠. 자, 90쪽을 봅니다. 90쪽. 의사 표시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OX요? 틀렸죠. 정답 1번. 그렇죠. 답이 너무 쉬워서 당황하셨어요? 예. 시험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번 보면 의사 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 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까 111조 2항 조문은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이번 시험에 또 나온 거예요. 지난번 시험에. 그 다음에 3번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도달주의죠. 4번 의사 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 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중요한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과실 없이. 그렇죠? 네, 5번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도달되었다고 인정되는 건 어떤 우편이라고 했냐면 등기나 내용 증명 우편이다라고 했죠. 좀 쉬었다가 봅니다.